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처음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방송 이후 국민의힘에선 공세를 펼쳤고 국정감사장에선 돈뭉치 제보 사진까지 띄웠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2021년 10월 뉴스룸 등에서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주장을 이 후보 캠프의 반론과 함께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에게 의혹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보도가 전혀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거래설을 확산시킨 김어준 씨 방송이야말로 그런 언론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2022년 대선 당시 검찰이 감정했던 편지 2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 조폭이 돈을 줬다는 편지가 공개됐었는데 이 편지가 조작됐다는 걸 필적 감정을 통해 검찰이 미리 알고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검찰의 부패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오전이었죠. 예. 이제 과거에 본인에게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게 예.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실제로 사과에 나선 인물이 있었거든요. 예. 누군지 아시나요? 신인규 변호사요? 맞습니다. 예. 뉴스아이키 고정 출연자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 여기 나와서 사과를 하시지 왜 딴 데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여기서 나와요. 또 조회수가 올라가는데요. 글쎄요. 조금 예. 아쉽긴 합니다. 예,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네, 근데 왜 사과를 했냐면 이제 이 당시 조폭 연루설이 제기됐을 때 신인규 예. 변호사가 국힘의 상근 부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그 당시에 대변인으로서 잘못된 논평을 예. 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잘못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라는 예. 뜻을 밝혔습니다. 아, 이분 언제 나오시더라? 한번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당시에 이렇게 그 조폭이라는 사람이 막 문신하고 와서 막 돈다발하고 할 때요. 네. 이상했거든요. 누가 봐도 저게 저렇게 무슨 막 돈다발을 과시하듯. 네네. 그러면 그걸 믿기가 쉽지 않았는데 많은 언론이 그거를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보면 그게 이제 변호사가 끼고 하니까 맞아요. 그랬겠죠. 네. 그러나 그리고, 조금만 취재를 해도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참 답답해요. 보면. 그게 그리고 사실이었으면은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맨날 그 후속 보도 내려고 예. 제보 받습니다. 진짜 예. 몇 달 동안 띄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이제 후속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 좀 억지로 연결지었다는 거는 다시 그 아래서 사과했답니다. 아, 공식 사과. 그렇군요. 예, 해야죠.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엉뚱. 근데 이게 어떤 지금은 대통령이 된 분도 이런 고통을 겪는데 말입니다. 이 보도란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조금 알려진 분들이 이런 어떤 허위 보도를 접하면 사람은 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극복을 한 케이스고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 때문에 옛날에 보면 뭐랄까요? 그 막 사업은 망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런 공식 사과인가 보죠? 네, 좀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죠. 네, 예. 지금 딱 그 기사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후 약 10시간 만에 지금 입장문이 예. 나온 겁니다. 예.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예.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그 알이 뭐 이제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 파탈 살인 사건 예. 이후 1년 편에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한 바가 예. 있다. 하지만 이거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예. 그 알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옛날에 보면요. 정말 무슨 엉뚱한 발표나 보도로요. 막 그 평생을 일궈온 기업이 망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언론에서 제가 약간 핑계 어떤 보도는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 좀 면책이 약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충분히 했는데 네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요. 이 경우는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억지로 연결되었다는 네, 그런데 느낌이. 이거 누구 조금만 봐도 의심할 네. 수 있는 사안을 그 한 정치인이 그것도 국민의 절반 이상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흡사 조폭에 연루되고 이상한 느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라서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사실 20대 대선을 앞두기도 했고 예. 사실 이 그 알 자체를 본 분들보다 예. 보면은 이상한 걸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안 본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 SBS에서 예. 이런 내용을 내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걸 좀 받아 쓴 어떤 그 그쵸. 신문 기사들 예. 예. 근거가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거죠. 왜 분명히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냐면 제가 그때 그 정치 검찰들이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이란 후보 대표와 후보 뭐 그때 당시 악마하던 때거든요. 네. 이게 같이 엮이니까 맞아요. 아 역시 또 그러니까 한 정치적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요. 온갖 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네, 네. 검찰은 매일 혐의를 발표하지. 뭐 있는 혐의 없는 혐의 다 끌어다 기소하면서 혐의를 조금 흘리는데 흘리는 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거기다가 또 방송에서는 이 정도의 일을 이렇게 정색을 하고 보도할 만큼 취재를 했느냐? 저는 의심스러워요. 아,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이 됐을까? 네.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부실한 취재가 이루어졌을까? 네. 왜 그렇다고 좀 추측을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 알 수가 제가 없다. 그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나가면 안 될 방송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요. 언론으로서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럼 네. 사실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럼요. 예. 그러면 다음에 사과하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사실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네. 굉장히 면책 사유가 돼요. 상당 부분. 그리고 사과하면 그거는 그렇겠구나. 성실하게 근데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이건 크로스 체크만 몇 번 해봐도요. 네. 이게 좀 황당한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변호사 말 하나 듣고 그냥 그 변호사의 어떤 그 혐의대로 방송을 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의심하는 대로.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파괴력이 있었던 게 검찰에서는 연일 이재명이라는 어떤 사람이 맞아요. 아주 있는 혐의 없는 혐의 네. 완전히 조작된 혐의들을 매일 찔끔찔끔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까지 딱 나니까 역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건데 네. 그거를 근데 지금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미지 조작이 강했냐면요. 제 주변에서도 일반적으로 계엄을 극렬히 반대하고 계엄을 비판하고 이런 분들도 대선 당시에요. 네. 넌 이번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 왜냐면 대선을 계엄을 하는 세력 아니에요. 당연히 이재명 아니겠냐는 얘기를 하려 그럴 때도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은 뭔가 찜찜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전 사회가 이미지 조작을 위해서 막 언론까지 이렇게 나서고 검찰은 매일매일 무슨 뭐가 있는 듯이 그러니까 그때 그 유보적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찜찜해하면서 지지를 하는 분도 있었고 결국은 투표를 포기한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한 사회를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정치 검찰이 했던 일들은 그게 실패했다는 게 기적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렇게까지 검찰력을 동원해서 맞아요.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요. 그렇게 탈탈 털어서 안 나오면 반응은 야 진짜 조작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덮었구나. 야 진짜 지독히 덮었구나. 그러니까요. 지독히 빠져나갔구나. 이게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돼요. 뭐냐하면 정치적 고관여층으로 저는 직업이 이거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요. 예. 일반 분들은 정치 기사를 제대로 안 보고 또 어떤 특정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언론의 신뢰 권위에 신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어떤 특정 구구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거짓 사실을
마구 반복하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믿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문제인 게 저는 사실 이 그 아래에서 사과를 받긴 했지만 그동안 고통받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후속 보도도 사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후속 보도가 많이 잘못됐다. 나가야죠.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람의 어떤 신념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 제가 야 지금 계엄을 한 세력이 있고 계엄을 반대한 세력이 있으면 네가 어떤 보수적 진보적 사고를 가진 거랑 상관없이 네. 이 세력을 이 어떤 계엄을 청산할 수 있는 세력에 투표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면 그 굉장히 멀쩡한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그게 다 어떤 그 끊임없는 공작과 예, 공격과 그 당시에 정치 검찰의 네. 어떤 뭐가 있는 듯이 계속 내놨잖아요. 계속. 맞아요. 정말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혐의들을 나열할 때 저는 방송에서 그때 그 제가 한 정말 몇 년을 해도 그 무력감도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네. 검찰이나 어떤 그 거대한 조직에서 끊임없이 진짜같이 그리고 뭐 검찰 관계자 맨날 검찰 관계자, 그죠? 네. 임병의 검찰 관계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근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거예요. 정말로. 예,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요. 네.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은 궤도에 올랐으니까요. 앞으로 검찰은 검찰은 좀 그렇다 그렇게 치는데. 못할 건데 네. 언론도 앞으로는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왜곡을 하면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건 정말로. 예. 이건 좀 강력하게 진짜 법으로라도 제재가 그래서 돼야 법도 되는데.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네. 그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고도 혹은 그럴 땐 징계를 해야죠. 당연히 그건 아주 맞습니다. 강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게 좀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하나의 가짜 뉴스 네.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말로 황당한 내용의 네.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제 본인이 안개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장한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과 이거 군사기밀을 중국식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예. 늘 황당한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극단적인 황당한 주장도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할 수 없죠. 근데 이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건 범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한편 청와대는 어제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에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 문장 하나 보면 아직도 과거의 그 문제를 되게 좀 심각하게 고려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대통령이 많이 맺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그 경기지사 때 그 보도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저도 그 보도 봤던 거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저널리즘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탐사 보도에서 다루기에는 사실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보도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었을 텐데 예.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그걸 이제 발화했던 음흠. 지금 장영하 변호사인가요? 이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 X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리면서 TV조선하고 채널A가 사과 방송을 했죠. 추후 보도, 사과 방송은 아니고 어쨌든 추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예, 추후 그런 보도. 추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추후 보도가 이게 언론중재법에 그 근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하고 조금 다른 법적 근거가 좀 다른 거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무죄 확정이 되거나 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추 후보던데 이 경우는 약간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 추 후보들을 청구를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과연 그걸 할 거냐라고 대통령이 의문을 표했는데 근데 이건 좀 뉴스가 아니고 예. 이게 그 탐사 보도여서 굉장히 길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뭐 1시간짜리를 다룰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SBS에서 그렇죠.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주말 프로그램이니까 곧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프로그램 같아요. 자체로. 예. 이재용 의원님은?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응당한 사과 내지는 권리를 다시 얻어내야죠. 예. 그거는 법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미 벌써 그 채널 A, TV 조선은 거기에 대한 뭐 입장문을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SBS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뭐 말은 정중하게 하시긴 했는데 예. 되게 무섭게 들리긴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 네. 무섭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재용 의원님은 무섭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폭 관련해서 예. 앞서 이제 사실 근거가 부족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습니다. 했겠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네. 그 조폭 출신의 인사들이 그 언저리에 있었다. 뭐 캠프에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에 뭐 있었다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돼야 되고 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폭과의 아니면 최소한 조폭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그 언저리 그 인근에 있었다는 것은 글쎄 그건 팩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인 평론가는? 네, 사실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라면 예. 뭐 그 예전에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뭐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뭐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근데 예. 당시 SBS 그알 보도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전면적인 요착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고 예. 근데 그때도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것은 그러니까 그 조폭들에 대한 집중 해부가 있었는데 예.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하고는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가 그 약간 좀 이어붙이기 식으로 만든 예. 프로그램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점에서 그때 제기했던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이 아니라거나 혹은 사실로 밝혀지는 단계는 아니라거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좀 수습은 필요한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 검경이 파타야 주범 회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예, 파타야 살인 그 후 1년이라는 그 아이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방송, 뭐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검찰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오마이뉴스 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공판 증언 녹취설에 따르면 박철민이라는 그 국제 마피아파 그 돈다발 들고 SNS에 글 올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으로 김형진이라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그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형진이 수사를 받을 때 정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게 되는데 오자마자 검사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겁니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내라 라며 압박과 회유를 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얘기했다라는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했고 이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좀 국면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노영희 TV에서 이걸 지난번에 방송을 했어요. 예. 바로 직전에. 근데 제가 그래서 박철민 씨 판결문하고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을 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장영하 씨 판결문은 처음에 우인성 부장이 박철민 씨가 말한 게 허위 사실인 건 맞는데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우인성이 그 김건희 예, 1년 8개월 선고하고 줬던 나머지 바로 다 그 판사군요. 무죄였던 예. 그 무죄. 예.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쓴 것처럼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박철민이 예,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 변호사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A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A 변호사가 B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오인성 부장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무죄를 줬는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검사들 특히 C 정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C 정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데 그 정당의 담당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국민의힘 정당 거기 나와 있는 정치인 그다음에 박철민 씨 아버지가 이제 시의원이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었었죠. 예. 그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누구누구를 포섭하려고 그러냐면 김영진이라고 하는 그 행동대장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막 회유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럴듯하게 진짜 나와요. 근데 그 둘이 정말로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서 딱 거절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네. 그들은 거절했다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재판 기록에 있다는 판결문에 거죠. 다 나와요. 판결문에. 이게 지금 대단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게시글을 올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들고 정치권에서 뭐 김용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흔들어대고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2022년 대선 전 또 대선 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등이 김영진에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감형을 해주겠다 라면서 이제 형량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상해 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 이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동안에 저널리즘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국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처벌을 적게 받아도 검찰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누굴 잡아놓는 게 더 본인들의 큰 목표는 여러 사건의 정황으로 드러나잖아요. 목표는 타겟은 이재명이다. 그 한 또 줄기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를테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편과 관련해서도 미리 인지를 하면서 언지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그렇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도 물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가공해내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살인이냐 치사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당사자에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고 그러면 딜을 할 동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치사 이런 부분까지 그냥 본인이 가공해서 이런 말을 지어내고 있다? 이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아니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어찌됐건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이라는 사람 혹은 박철민이라는 사람 이런 국제 마피아파 관련자들에게 스토리를 만들 내용을 제공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검찰과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계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유캠프라고 정확히 나와요. 캠프. 아예 그렇게 아예 나와요? 캠프라고 나와요. 그럼 C 이제- 정당 유캠프 이렇게. 그럼 대선 전국에서의 하나의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수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2018년 방송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이잖아요. 자극적인 소재들이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결정적 진술을 해주는데 그 결정적 진술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의자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거래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 그림을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린 것인지 아니면 뭐 특수부가 그린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끝단은 뭐냐면 최종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의 여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은 하루에도 수십 개죠. 근데 그 중에 왜 이 사건은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이런 진술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런 구조로 짜여지면 이미 대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누가 했을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정당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내가 모종의 이런 기획을 통해서 나는 당장 검찰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붙어주면 이게 그림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붙으면 충분히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사건의 최소한 뭔가 수사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판결문에 보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단순 제보가 아니라 전달 확산 구조가 작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이제 그 판결문을 써요. 예컨대 이 피고인이 실제 이런 내용으로 먼저 장영학에 접촉했는데 장영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도 먼저 비리 의혹에 관한 재료를 제공하니까 국민의힘 측 인사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주면서 장영학가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확산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검사. 그다음에 정당, 그다음에 범죄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합동해가지고 게다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의원의 배경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꾸몄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영화 내부자들의 스토리라인이랑 거의 제가 볼 때 그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너 나하고 영화 하나 찍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구조가 이제. 뭐 언론이 들어가 있고 언론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이 그걸 바꿀 수 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검사가 개입되어 있고 내 범죄 조직이 나오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영화에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메신저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조폭 출신이 이병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데 이거를 메신저를 바꿔서 이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장영화라고 하는 메신저. 근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이고 정당의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의 사정을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메신저로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보면 이 스토리는 왜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리는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짜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아수라라는 영화 개봉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과 이재명 시장의 어떤 비교 이런 게 SNS에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연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야 이재명을 언제 악마화했냐? 이재명 악마라는 거는 지지자들의 공격이지 이렇게 취부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악마 과정인 거죠. 악마화 과정이 누군가가 설계하고 세팅해가지고 돌아갔던 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더 촘촘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타겟은 단 한 명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지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는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1년의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된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이후에 낙선한 후에 또 그 뭐 국회로부터 혹은 뭐 법률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 그러다 급기야는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지금 내란이 일어난 국면하고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눈덩이처럼 부풀고 수사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말씀 주셨다시피 테러를 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적 귀결까지 갔던 거예요.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 국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 뭐 짧게 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많은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저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흉기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영향력이 또 역설적으로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업이다. 이게 직업윤리라고 포장되는 순간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그 사회의 공기다. 언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알려지는 게 자칫 다른 뭐 흥미적 요소로만 소비가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이유는 이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위에서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추진할 때도 제가 한 얘기인데 이제 202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검찰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의 전개가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이 출발했는데 대장동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재명을 못 가니까 백현동을 갔다가 백현동에서 성남의료원을 갔다가 여기서 성남FC를 갔다가 성남FC에서 근데 2만 원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낸 거냐 이래서 변호사비를 가서 쌍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검찰 역사상에도 이런 말하자면 별건의 별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사 없었을 거예요. 그게 중앙지검에서 하다가 수원에서 하다가 다시 여기다 검사를 파견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6-7건의 수사에서 지금 다 말하자면 한 건도 성과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성과라는 표현이 검찰 이상하지만 기준으로 보자면 성과를 못 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러 사건이 많죠. 있어요. 우리가 뭐 초밥이라고 초밥비로 얘기하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는 거냐면 그 보도 중에 상당 부분의 단독들이나 이런 걸 SBS가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SBS를 남부지검 목동출장소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언론에 대한 멸칭이라 뭐 이런 각각 주관적 판단이 있겠지만 그러면 SBS도 뭐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방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조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수사 관련된 기사들에서 그동안의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취재원의 편향성이나 경로우전성은 어느 언론사에나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정권일 때랑 국민의힘 정권일 때 또 다른 거고. 근데 그 말하자면 경로우전성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뭐 수사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언론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언론사가 버젓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은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봉지욱 기자가 나와서 이 김영진과 공범인 윤모가 또 있잖아요. 그와 주고받았던 내용 편지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김영진으로부터 나온 편지 말고 또 윤모로부터 나온 편지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간의 또 공모라든지 이 윤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태국에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 태국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압박과 회유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봉지욱 기자의 취재 내용은. 그런 것들이 후속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8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인 조폭과 연루된 사람처럼 보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지면서 SBS가 공식으로 사과했어요.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던 신인규 변호사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비판 논평을 냈던 걸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고백했고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언론이 그걸 받아서 크게 보도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채로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공격한 것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